85일 동안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85일 동안 파업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파업하면 회사가 돈을 주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8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삶과 문제가 비단 저희들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3일 하나오션 내 삼거리 하나오션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천막을 치려고 하자 회사 직원이 달려들어 조합원을 쓰러뜨립니다. 노조원들은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자 피켓과 은박 깔개 위에서 8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작업장 점거 등을 이유로 금속노조 지회장 등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공판이 오는 14일 열립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하나오션의 소송 취하를 권하고 있지만 하나오션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라는 한 사람은 바뀌었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전국에 더 큰 연대의 힘이 될 때까지 아프지만 괜찮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을들의 연대 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긴 설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특히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도 안정을 되찾고 제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지난 설에도 또 우리가 쉬고 있는 시간에도 여전히 투쟁에 나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권리 보호와 또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알리기 위해 거리에서 또 이 한파 속에서 외침을 하고 있는 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설날 우리가 따뜻한 떡국을 가족들과 나눠 먹고 있을 그 시간에도 거리에서 여전히 투쟁 중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김영수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이제 거제도가 고향이라 남다른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제도 하면 오랫동안 대우조선으로 불리는 그 조선업계가 그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농성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농성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저희들이 하나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건 오늘로 이제 30일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업을 시작한 지는 오늘이 85일째 됩니다. 85일째. 예. 그러면 이 정도로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와서 또 이 새해가 넘어가는, 한 해가 넘어가는 이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농성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사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연유로 이런 농성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희들이 2022년도 때 하청 노동자 임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51일 동안 파업을 했었습니다. 비단 2022년뿐만 아니라 조선업이 시작되고 한국 사회에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라는 그런 노동자 직업군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이나 복지 그리고 현장에서의 노동 조건 이런 모든 것에서 다 차별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 때 전 세계적인 조선업 위기가 찾아오고 하청 노동자들이 그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많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죠. 그리고 그때 어쨌든 하청 노동자들도 자기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임금 삭감에 동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회사도 경기가 좋아지고 나면 그때 삭감했던 임금을 다시 원상회복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원상회복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 때 파업을 시작했고 그 요구들이 관철되지 않아서 51일 동안이나 파업을 했었고요. 그 2022년도 51일 파업 이후에 회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차별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대우조선은 하나에 이제 매각되게 되었고 하나도 개선하겠다, 임금 구조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고용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거제도 거주하면서 기억은 그 대우 옥포 조선소라고 예전에는 불렀었는데 네네. 그쪽으로 출근하시는 그 행렬들이 추르륵 이어지는 모습 또 이제 일을 마치고 나오시는 그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저도 언젠가 내가 노동을 하게 되면 저렇게 내 일터에서 보람찬 일을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노동 구조의 문제로 지금 투쟁할 수밖에 없고 고통에 대한 분담은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나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회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내 권리를 기본적인 보전으로 회복시켜달라라고 하는 요구조차도 좀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비극적인 극간의 노동 환경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하청 노동이 뭔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하청 노동은 저희들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사내 하청 노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업에서 특히 하청 노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네, 거의 모든 조선소에서 네. 하청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거의 모든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배 한 척을 짓는데 분명히 들어가야 돼 소요될 노동력이라는 게 있고 기술도 있을 것이고 할 것인데 이것이 왜 하청 구조를 갖게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조선업이라는 이 산업 자체가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내수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아니라 네. 이제 수출 산업이잖아요. 큰 단위의 수출로 이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배라는 것이 또 그리고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소비재가 아니고 네. 그래서 경기가 좀 사이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업은 네. 어쨌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수익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서 하청 구조를 만든 것이고요. 하청 구조를 만든 이유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고 그리고 적은 돈을 주면서도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은 하청 구조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필수 불가결하게 피해를 보거나
자신의 노동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은 이제 사용자 측의 편익을 위해서 이 구조가 형성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나의 근무 여건들, 노동 환경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손쉬운 해고라는 방식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전에도 이 조선소 뭐 여수에서도 있었고 거제도에서도 그런 산재 사망 사고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가만히 뉴스를 들여다보면 원청 하청의 문제로 인해서 책임 규명도 안 되고 이 사망 사고에 대한 어떤 피해 회복이라고 그럴까요? 구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제대로 이제 조치가 따르지 않거나 차후에 예방을 하기 위한 예방 주체조차도 불명확해서 이런 사고가 계속 이어진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 하청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은 따로 있을까요? 하청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고요. 구조적으로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하청업체는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노동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원청사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소위 말해서 인력 공급업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술을 뭐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생산 기반 시설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0% 원청에서 제공하는 장비들을 사용해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청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청의 지시나 여러 가지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하청업체가 그렇다 보니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똑같이 원청의 지시나 원청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원청이 작업 공정을 세우거나 뭔가 일을 진행할 때 하청 노동자들은 그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청업체는 문을 닫아야 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어야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뭐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원청의 압박이 가해지고 회사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굴레 속에 있다 보니까 하청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조금 위험하다 하더라도 뭔가 작업 현장이 뭐 더럽거나 좀 유해하다 하더라도 감내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하청업체 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반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원청의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종속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조차도 원청사에서는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고 그런 조건 속에서 일하다 보니 산재 사망 사고라든지 중대재해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자면 결국 원청 하청이라고 나눠져 있지만 큰 조선소라는 한 회사로 보자면 여기에 속해 있는 한 부서처럼 지시도 받고 뭐 인사권도 행동이 되는 거고 해서 교육도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재가 그쪽에 원청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미시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분리해서 우리는 원청이고 너는 하청이야 이렇게 해서 책임을 이제 방기하는 그런 도구로 수단으로 이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뉴스에 의하면 지금 이번 농성 이전에도 여러 문제가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지금 470억의 손해배상이 걸려 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470억 선배는 저희들이 2022년도 51일 파업 과정에서 1독구 독구장을 점거함으로 해서 원청사인 당시 대우조선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희들 조선하청지회 임원 5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재판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중지된 상태이고요. 그 이유는 민사재판부에서 네. 형사재판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민사재판을 좀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고 사측이나 저희도 같이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동의해서 지금 현재 민사재판은 지금 날짜가 잡혀지지 않은 추정 상태에 있고 곧 이제 2월 19일 날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2월 19일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지고 나면 이후에 아마 민사 소송도 연기해서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노란봉투법이라고 뭐 이런 분규가 생겼을 때 노동자를 괘씸죄 혹은 괴롭히는 방법으로 동원되는 수많은 소송과 관련된 사례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더 이제 내부에서는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제 얼마 전에 농성을 시작하자마자 뭐 천막을 회사 사측 인원들이 와서 아예 뭐 이렇게 해체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농성하면 같은 노동자이고 대한민국 법상 노동 3권은 어떠한 노동자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저희들이 노동자 활동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원청은 100%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걸 허가받아서 노동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죠. 그 제재를 가하는 이유도 보면 불분명합니다. 저희들이 뭐 선전물을 현장에 돌린다거나 아니면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가면 일일이 그것들을 다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다 확인하는 거죠. 노동조합 활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측이 모르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활동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게 이렇게 감시를 당하고 있고 또 천막 농성이라든지 또 그러고 뭐 좀 현장의 어떤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허가하던 것도 또 불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결국 부당노동 행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 노동자 활동은 그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와 그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회사는 저희들이 뭐 선전전을 한다거나 선전물을 낼 때 막아서고 저게 문제 제기하면 그 법적으로 하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와서 막 싸움을 걸거나 예, 싸움을 걸거나 못하게 하고 일단 법적으로 끌고 가게끔 만듭니다. 법이 오늘 이야기한다고 내일 뭔가 결정이 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노동조합 활동을 노동자 활동의 어떤 주요한 타이밍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사측은 그러한 것들을 노동자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뭐 사측보다 힘이 약하다 보니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 파업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들이 11월 13일 날 하청 노동자 총궐기를 하고 천막 농성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천막을 못 치게끔 사측이 와가지고 천막을 부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44일 동안 천막도 치지 못하고 노숙으로 현장에서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 한파 속에서 노숙을 하시다 보니까 침낭 위로 서리가 이렇게 끼어 있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봤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한항공에서 뭐 제 개인적인 회사와의 싸움도 있었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노조를 회사 내에서 만들게 됐는데 그때 이제 또 동일한 사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단은 뭐 임을 나눠줄 때
동료들 중에 일부가 와서 이걸 분쟁거리로 만들기 시작한다든가 왜 나한테 이걸 줬냐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거 받으시라고 살짝 터치가 있었는데 성희롱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괴롭힘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 노동조합 활동을 분쟁거리로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당사자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바깥에 이 노동조합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이 바라볼 때 왜 쟤네들은 저렇게 항상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지? 그래서 골치 아픈 존재로 또 만들어 버려서 외면하게 만드는 관심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확한 규정도 있고 모든 시민들은 또 결사와 뭐 집회 자유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왜 회사의 문 앞에 오면 멈춰서 서는가 하는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노동조합 활동 만드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회사의 문 앞에서 제지당하고 퇴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1월 1일 날 시민들하고 문화제를 이제 여시고 떡국을 같이 나눠 드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게 된 거고 어떤 목적성을 갖고 활동을 하시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노동조합의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롭게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저희들이 이제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 이렇게 1박 2일 동안 문화제를 하자고 노동조합 안에서 이렇게 결정할 때는 네. 사실 저희들 스스로를 위한 행사였습니다. 우리끼리 힘내자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끼리 새해를 어차피 집에 같이 못 가니까 어떤 분들은 가고 어떤 분들은 못 가게 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새해에 좀 힘도 내고 같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격려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좀 연대의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떡국도 먹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행사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전국에서 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이제 말하는 MZ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젊으신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투쟁을 아시고 거제까지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색다르고 한편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당시에 트위트라는 걸 하지 않아서 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뒤에 듣고 보니까 극통고 투쟁이 알려지고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제 2030 세대 젊은 노동자들, 학생들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투쟁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렸고 그래서 우리가 행사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서 그들하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같이 힘도 주고 그러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은 버스 대절해서 내려오시고 어떤 분들은 또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거제까지 내려오시고 거제까지 가는 길이 보통 먼 길이 아닌데 아직까지 그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셨으니까 잘 아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네. 거제까지 내려오셨다. 그래서 연대의 중요함을 새삼 깨우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연대 버스라는 게 기존에도 있어서 이렇게 함께 활동하고 하긴 했지만 이번에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 약자이자 이 하청 노동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물론 제가 약자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규정된 단어들이 있다 보니 네. 제가 그 표현을 쓴 것이고요. 관심 밖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고 또 다루더라도 마치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집단으로 이렇게 지목해서 네. 폄하하는 방식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그 어떤 그 형태의 또 어떤 공감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말씀 같은데 그 과정 중에 지난 남태령에서도 그 MZ들과 만남이 좀 있지 않으셨나요? 저희들이 네. 남태령에 가지는 못했고요. 아, 네네. 네, 저희들 뭐 현장에서 파업 투쟁하고 있고 이래서 남태령 소식은 듣고 있었고, 근데 그러셨군요. 남태령에서 여러 이제 요즘 말하는 이제 오픈 마이크라고 얘기하죠. 네네. 발언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저희들 거제 통영 거제 통영, 조선의 예. 정치의 투쟁에 대한 얘기들을 20대 여성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하시면서 거기에서 공감대가 이렇게 좀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좀 나름 좀 해석하거나 해봐야 돼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어떻게 공감대가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고 또 누군가는 또 내가 저런 사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투쟁이 그냥 우리 투쟁이 아니라 2030이 봤을 때는 자신들의 일처럼 느껴지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질감 같이 동질감 같은 게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번 이제 윤석열의 이 불법 계엄이 정말 국가적 불행이긴 한데 한편으로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빛의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이 탄핵 광장에 나와 보면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숨기고 있던 수많은 뭐 약자, 뭐 소수자, 또 장애인, 또 노동자들이 다 함께 목소리를 어울려서 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또 생겼고 가령 뭐 10대, 20대 청년들을 이해 못했던 기성세대가 이들이 정말 올곧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이해하게 되고 또 노동자의 삶은 아직은 나에게서 멀다고 생각했던 10대 청년들이 언젠가 내가 당할 수 있는 문제구나. 그렇다 그러면 나도 공감을 해서 이걸 바꾸는데 함께 해야 되겠다. 이게 나의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대와 공감의 힘이 이 빛의 광장에서 이제 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제 여러 문제들이 거제 지역 내에서도 아마 논의가 되는 테이블이 있었던 것 같고 국회 안으로 정치 안으로 들어와서도 뭐 그런 논의의 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고 현재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주체는 사측과 노동자가 되겠지만 이걸 중재하고 또 이걸 법적으로 혹은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주체들도 필요할 텐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사실 노조법 2조 네. 그리고 선배와 관련돼 있는 3조 이 법 개정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청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들이 마련되고 결국 하청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노동이 하청업체에 소속돼서 하청업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청이 수주받아서 제작하고 있는 배를 만드는 직접적인 주체이다 라는 것들이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확인되는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명확하게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것까지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제일 실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국회 안에서도 네, 국회 안에서 논의돼서 사실 본회의를 2번이나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번이나 거부를 했고요. 사실 저희도 2022년 투쟁의 어떤 결과로서 사실 노조법 2~3조 개정이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힌 상태이고, 근데 저희들이 좀 바라고 싶은 것은 네. 노조법 2~3조가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본회의 통과된 개정안이 네.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거나 우리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좀 더 진일보된 개정안들을 좀 만들어서 법률 개정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결국 법이라는 것은 사회 현상들을 주도하기보다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원리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든지 어떤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이 그것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따라가고 또 보호하고 책임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노동과 관련돼 있는 법률들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법 개정이 어떤 때보다 중요하고 또 법이 개정되면 또 그 법이 개정된 대로 또 사람들은 그게 또 맞춰서 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현재를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정도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비하다 보니 현실이 반영 안 되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특히 노동과 관련된 법들은 또 후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장에서 여러 이런 뭐 산재 사망부터 시작해서 노동권과 관련된 여러 자율권이라든지 그 기본 권리들이 보장조차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생기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안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예전에 들었던 얘기는 노동자는 시끄럽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일반 시민분이 너무나도 서스름없이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공항에서 저도 이제 그런 투쟁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당돌 하지만 본인은 일을 안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본인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라는 게 일을 하는 사람인데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 사회가 만들어버린 것 같고, 그게 이제 폄하의 요소이기도 할 것 같고, 혐오를 부추겨서 노동이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간 어떤 행위들은 다 나쁜 거라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민들의 인식, 또 일하는 사람 다수가 우리 국민들의 뭐 90% 이상에서는 일을 하면서 생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제 이 인식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뭐가 좀 필요할까요? 혹시 그런 고민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그런 고민들 사실 많이 했죠. 네. 사실 제가 노동조합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게 된 이유도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소위 예를 들면 노동과 관련해서 예전에 저희도 어릴 때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공돌이, 공순이 이렇게 부르고 비하적으로 부르고 네. 가정에서도 공부 못하면 저 공장 가서 기름밥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노동에 대해서 가정에서부터 노동에 대한 비하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질 깊게 이제 사회 인식이 나빠지게 만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저희들은 이제 화이트 칼라 노동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선망의 선망의 대상이고. 대상이고 성공의 표상이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계속 만들어 갔던 것이고 그 이유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회가 산업화 과정들을 거치면서 노동자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어떤 주체적인 어떤 그런 요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억눌러야지만이 어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저임금 노동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낮게끔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으로 규정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그들의 그 권리를 억누를 수가 있는 억눌러야지만이 네. 그래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고 그러다 보니 노동에 대한 인식들을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사회는 또 사실 지금의 교육 수준이 높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언론에 나온 얘기는 다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고 책에 적혀 있는 얘기는 다 좋은 얘기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이 계속 흘러와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고 근데 저는 이제 노동의 가치라는 것이 내가 땀 흘리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되고 그리고 이 노동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는구나라는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현실과의 괴리라든지 현실의 문제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었고 뭐 그렇게 해서 노동운동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 특히나 가정에서부터 이 노동에 대한 인식들을 좀 바꿔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정말 저도 이제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우리 공교육 안에 노동 교육이 없다라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뭔지, 노동자가 뭔지, 노동이라는 게 어떤 개념을 두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도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나랑 다른 사람이야 라고 이제 폄하의 말을 쉽게 내뱉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했던 건데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공감이 가네요. 네. 하청 노동자의 이제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고, 특히 조선업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그 안에서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정규직에 비해서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조선업계에서 하청 노동자의 삶이 대체로 어떠한지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이제 사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지 않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하청 노동자만 하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조선소 배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발판 작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소위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놓는 발판들하고 비슷한 것인데 그 발판을 놔야지만이 이제 높이가 있으니까 배가 그렇죠. 높이가 있으니까 배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없습니다. 100% 그 공정을 하청 노동자들이 합니다. 이게 추락의 사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은 안 한다는 얘기시네요. 네. 그리고 글라인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뭐 파워공인하나 사상공인하나 이런 직군들이 있는데 이 직군에도 정규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동 환경 자체가 글라인드라 그러면 제 인식으로는 뭔가를 갈아내야 된다는 건데 녹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뭐 분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정규직은 아예 안 한다.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정규직도. 근데 점차 하청업체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험에 외주화라고 하는 그러한 공정 전환을 통해서 전부 다 외주화됐고요.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이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전체 다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현장직 정규직 노동자보다 하청 노동자가 2배,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산재 신청률은 정규직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보다 2배가 많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죠. 네. 그만큼 자신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네요. 스스로도. 그렇죠. 자기 검열하는 것처럼. 예, 자기 검열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재 신청을 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예를 들면 회사를 옮긴다든지 할 때 잘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있는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산재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파도 참고 일하거나 산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정말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저도 이제 항공사에 있으면서 제가 입사했을 때는 모든 직원이 정규직으로 이제 입사를 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비정규직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모든 대기업들이 일단 1년에서 뭐 3년까지 인턴 제도라는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하게끔 만드니까 이 기간 동안 저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노예와 학습 교육이 되더라. 네. 뭐냐, 지금 말씀대로 병가도 안 내게 되고, 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그게 다 점수에 들어간다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를 보니까 내 옆에 뭐 철수가 안 됐는데 그 친구가 그때 아파서 10일간 쉬었었어. 그게 이유가 아닐까라는 사전 경고를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검열하기 네. 시작하죠. 그런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하청 노동자의 입장에 그 현재의 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만들어내는 재화, 배라고 하는 산물의 가격이 이전에 비해서 10배 폭락을 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영업이익이나 뭐 영업이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총량의 어떤 재화의 가치는 줄어들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분배, 공정하게 나눠지지 않는 문제가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정규직 임금에 비하면 하청 노동자 임금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60% 정도, 60%. 예, 정도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근데 좀 임금도 임금이지만 네. 복지 차별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아. 예, 아까 산재라든지 이 문제를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조금 안 좋다 자기가 그러면 산재 신청하지 않더라도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기관들 유급으로 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대우조선 당시에도 그랬고 저희들 이제 그 공장 건너편에 보면 스포츠 센터가 있어요. 그곳에서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 의사소견을 좀 받아오면 산재 신청까지 될 정도의 몸이 아니다 하더라도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몸이 이제 산재 신청을 해야 될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서 한 6주 정도 이렇게 치료 받으면서 운동도 할 수 있게끔 그 기간을 이렇게 보장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복지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측의 입장에서 시스템적으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위한 구조가 다 완비돼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정규직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편말이 붙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네. 이게 차별을 할 수 있는 차별을 공공연하게 만들어주는 공식화시켜주는 네. 도구가 돼버리는 네. 그런 이상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힘든 일들을 정규직도 물론 힘든 일을 뭐 하시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힘든 일들은 하청 노동자들이 다 하는데 하청 노동자들은 몸이 더 힘들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이나 치료 제도를 못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하청 노동자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자신들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이게 노동의 위안화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정부도 그래왔고, 뭐 특히 자본들이 이 논리를 들이대면서 지금 이제 조선업계처럼 우리가 수주가 오는 시기가 있고, 설마 농사 짓는 것처럼 이때는 물을 대야 돼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이 농작물이 자라는 동안은 필요가 없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우리도 손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합의를 봐서 그러면 뭐 정규직, 비정규직도 만들기도 하고 뭐 하청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왔는데 이게 역으로 당연한 차별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뭐 제 얘기를 또 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노동 현장에서는 외국 항공사에서도 이제 그 비정규직 항공 승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이유가 단지 계약 관계가 1년 단위다, 2년 단위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복지라든지 위험과 관련된 수당이라든지 근무 환경에서의 차별은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규직은 뭐 가령 안전모를 뭐 쓸 수 있고 비는 너가 집에서 마련해 와. 우리가 굳이 이것까지 제공하지는 않아. 이런 방식의 이제 차별로 노동 현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참 어려운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회장님처럼 지금 이제 농성원까지 나서서 이 혹한에 이 한파에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마이너스 14도, 20도 가까운 체감 온도의 한파 속에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실 수밖에 없는데 내부 같은 동료분들 또 우리 시민분들에게 그래도 우리에게 공감을 해주시고 연대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또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힘듭니다. 많이 힘드시겠죠. 예, 85일 동안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85일 동안 파업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파업하면은 회사가 돈을 주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8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삶과 문제가 비단 저희들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파업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시민들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남태령에 함께 했던 그 시민분들이 저희 투쟁을 알고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작은 금액이지만 또 저희들 또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또 투쟁기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윤석열 계엄 이후에 탄핵 중국에서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이면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 사회적인 문제들, 근본적인 문제들, 바닥에 깔려있던 많은 문제들이 부상하고 밖으로 드러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열려 있다는 것이 한편 또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사실 매주 토요일 날 탄핵 광장에 나가서 저희 투쟁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물론 바른 데 올라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또 저희들하고 비슷한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이 또 공감대, 광장 안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언젠가 또 이 광장이 뭐 10년, 20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광장에서 이야기되고 논의되고 또 공감됐던 얘기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현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계속 또 이야기되고 이야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같이 이제 시민사회가 밑에서 저변에서 함께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또 정치권으로 흘러가서 법률 개정이라든지 요즘에 뭐 사회 대개혁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회 대개혁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근본이고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소위 말하는 노동개혁이나 이런 얘기들은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동개혁에 가까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동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도 그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져야지만이 또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그리고 뒷세대들에게 노동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투쟁과 이러한 광장에서 노동에 대한 문제들이 재평가되고 또 노동에 대한 나쁜 인식들이 좀 개선돼서 사람들이 노동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노동하면 굉장히 소중한 걸로 생각하고 노동자 하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 이렇게 인식되어서 좀 좋은 세상, 밝은 세상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위해서 힘들지만 계속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지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컥하는 기분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뭐 탄핵 광장에서 많이 경험한 바와 같이 약자가 오히려 약자의 아픔을 더 알고 연대하고 있는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회장님이 지금 정말 얼마나 힘든 과정 속에 있으실까 미로 짐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위한 메시지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 하나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런 변화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뭉클했습니다. 정말 노동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폄하하는 공동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동과 관련된 이슈만 나오면 많은 언론들이 노동을 탓하거나 노동자를 탓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허울 좋은 법들은 많은데 이 법의 내밀한 내부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말단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이 일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책임 규정은 방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공동체가 건전하고 또 희망이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이 약자에 대한 공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과연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지회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도 연대할 길이 있으면 열심히 연대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지금 노동자분들이 농성하고 있는 광장에 오셔서 힘을 실어 주셔도 좋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함께 연대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